네, 안녕하세요. 서비스 경영 자격 핵심 특강 박정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4강이네요. 고객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한번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서비스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커뮤니케이션은 라틴어의 커뮤니즈에서 유래한다. 그래서 여기서 커뮤니즈라는 것은 공통되는 혹은 공유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는 뭘까요? 일방적이 아니고 항상 쌍방이어야 된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은 시작과 끝이 딱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순환적이고 역동적이고 이렇게 좀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출제가 됐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커뮤니케이션은 시작과 끝이 보이는 선형적인 것이다. 이렇게 나오면은 틀린 답이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커뮤니케이션의 구성 요소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말을 하는 사람이 뭐죠? 발신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를 받는 사람, 듣는 사람이 이제 수신자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코드화, 뭐 메시지, 경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요 피드백. 여러분들 요 피드백은요, 굉장히 출제가 잘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뭐예요? 피드백은 반응이란 뜻인 거죠. 예. 듣는 사람이 반응해 주는 거. 뭐 예를 들면 지금 우리는 온라인으로 만나고는 있지만 제가 만약에 강의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좀 끄덕끄덕 해주신다든지 아니면은 제 얘기를 듣고 뭔가 메모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피드백이 되겠죠. 이 피드백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다. 어떤 것 때문에? 이 커뮤니케이션을 끊임없이 반복하게 만들고 순환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기본 요소라기보다는 제거하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잡음이 되겠죠. 예. 그래서 너무 이제 시끄러운 상황에서는 조금 조용한 곳으로 이동해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커뮤니케이션을 조금 방해하는 요소로 또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공간, 그 다음에 맥락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다음 중 커뮤니케이션의 기본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네, 정답은 이런 내용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케이션은요, 여러분들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자, 뭐가 있을까요? 자, 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있고요. 자,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이 있다. 이 두 가지를 조금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설명하고 있는 요거는 뭐죠? 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도 뭔가 끊임없이 손짓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뭔가 강렬한 눈빛을 보내고 자 이런 부분이 뭘까요? 비언어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커뮤니케이션에서는요, 자 언어하고 비언어 중에서 그 사람의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뭐다? 비언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도 비언어가 출제가 굉장히 또 잘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일단 언어는요. 고객과의 직접적인 서비스 상황에서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는 경우 언어가 활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직원과 고객과의 언어적인 교환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언어 커뮤니케이션 스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정확하게 분명하게 전달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전달을 하시기, 그 다음에 적당한 질문과 요점을 명확하게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뭐 설명한다라는 얘기들, 그쵸? 뭐 전달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우리가 언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비언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말이 아닌 모든 것들을 다 뜻하는 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뭐가 있을까요? 비언어에는 표정, 그 다음에 몸짓, 그 다음에 몸의 움직임, 자세, 신체 접촉, 신체 장식까지,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목소리, 말투, 억양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 비언어다. 말이 아닌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나오네요. 커뮤니케이션의 몇 프로? 93%가
비언어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비언어가 무서운 이유가 뭐죠? 무의식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본능적이면서 사람의 감정을 전달하고 정서적인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람이 나한테 호감이 있느냐 없느냐 저 사람이 나에게 지금 진정성 있게 말을 해주느냐는 다 비언어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대요? 언어보다도 신뢰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길거리에 이렇게 아이가 지나갑니다. 근데 우리는 아이를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죠? 예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본능적으로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아이가 생각보다 별로 안 이쁜 거예요. 애기도 안 이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말은 예쁘다라고 했지만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순간에 멈칫했던 그런 표정들.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 엄마 아빠가 보고서는 캐치를 해서 내가 분명히 예쁘다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묘하게 되게 기분 나빠하는 이런 것들이 다 뭐 때문에 와요? 비언어 때문에 온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언어보다도 훨씬 더 신뢰성이 높을 수 있다라는 부분 같이 학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의 이제 종류와 유형에 대해서 한번 쭉 볼 건데요. 자, 첫 번째가 이제 신체 언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 신체 언어에는 뭐가 해당되는지를 좀 보셔야 됩니다. 자, 뭐 얼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그죠? 우리 몸 안에서 뭔가 느껴지는 것들을 다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표정이라든지 눈 맞춤, 뭐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 이건 잘 경청하고 있다는 뜻일 거고, 자, 몸의 움직임, 자세, 제스처 이런 것들은 다 신체 언어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신체적인 외양이라는 거는 겉으로 보여지는 신체적인 어떤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뭐 두발이라든지 복장, 신체적인 매력도 뭐 이런 것들이 뭐 상대방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사 언어가 있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의사 언어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앞에 얘기했던 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죠? 자, 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은 말 그 자체, 설명하는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라면, 여기서 말하는 의사 언어라는 거는 말투라든지, 아니면은 목소리의 높낮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뭐 음조의 변화, 그 다음에 말의 속도, 발음, 이제 이런 것들. 실제로 언어 커뮤니케이션이 아닌 이 사람의 감정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의사 언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시험에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자, 일단은 제가 앞전에 자, 신체 언어가 뭔지를 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의사 언어가 뭔지를 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가나다라 마 이렇게 해서 실제 내용들을 쭉 적어 놓고요. 여기서 의사 언어로만 해당된 것을 고르시오 라든지 혹은 신체 언어로만 해당되는 걸 고르시오 라는 그런 문제들. 그래서 뭐 가나, 가나다 뭐 이렇게 고르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간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사람하고 사람 사이에는 어느 정도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나랑 가깝냐, 얼마나 나랑 조금 친밀하냐에 따라서 조금 가까이 있어도 좀 안전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좀 내 거리 안으로 너무 가까이 들어오면은 좀 불안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공간적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어떤 거를 학습을 하셔야 되냐면요. 자, 요 센치 있죠. 요거를 조금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친밀한 거리, 지금 내 그 거리에서 45cm 이내로 들어와도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정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되겠죠. 가족, 친한 친구, 연인 뭐 이런 관계들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 거리는 또 완전히 막 그렇게 친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주 보는 어떤 회사의 동료들이라든지 사회에서 그런 만난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친구 모임, 동아리 모임, 파티 등과 같이 제한적인 관계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사회적 거리와 공적인 거리도요. 자, 여러분들 센치, 미터 외워주시면 좋겠고요. 자, 사회적 거리 같은 경우는
정말 내가 조금 굉장히 어려워하는 뭐 직장 상사라든지 뭐 임원이라든지 뭐 이런 관계들, 뭔가 격식을 조금 차려야 되는 그런 관계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적인 거리는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의 그런 거리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저희는 지금 온라인으로 만나고 있지만 오프라인으로 만났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앞에 나와서 이제 마이크를 들고 강의를 할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여러분들 사이를 훅 비집고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깜짝깜짝 놀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거리는 얼만큼? 1.2에서 3.7m 정도로 그래도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조금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거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중 신체 언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자, 정답은 네, 신체 매력이죠. 네, 나머지는 다 신체 언어에 해당된다. 자,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내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오류가 많이 발생이 될 수 있는데, 자, 이 문제가 두 가지로 본다는 거죠. 말하는 사람이 문제거나 혹은 듣는 사람이 문제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하는 사람이 문제인지 듣는 사람이 문제인지를요,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어디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렇게 노란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이 부분이 과연 발신자의 문제인지 수신자의 문제인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하나 좀 볼까요? 자, 목적의식이 부족한 경우. 자, 지금은 이 부분은 발신자입니다. 여러분들 말하는 사람이 문제인 경우인데요. 목적의식. 그러니까 뭔가를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 저 말을 지금 왜 하는 거지? 목적 없이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말하기 기술이 부족한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좀 안 들린다든지 아니면은 발음이 좀 부정확하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은 어떨까요? 뭐 스피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트레이닝을 받을 필요가 있겠죠. 자, 세 번째, 대인 감수성이 부족하다라는 건 뭐냐면 타인 감수성.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지금 현재 내 말을 어떻게 듣고 있느냐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얘기만 하는 겁니다. 이러신 분들이 뭐 예를 들면 되게 눈치 없이 지금 이 정도면 빨리 끝내야 되는데도 막 계속 얘기한다든지 뭐 이러는 경우들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호남 메시지라는 거는요, 언어하고 비언어가 불일치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상대방을 오해하게 만드는 경우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죠. 아기가 이제 그 물을 가지고 이제 오다가 이제 넘어져가지고요, 물을 완전히 다 엎질러 버렸습니다. 예. 그럴 때 이제 엄마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어이구, 잘했네, 잘했어.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잘했다라는 말과 실제 엄마 표정과 몸짓과 이런 것들이 다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아이들이 어때요? 조금 이제 혼란스러움을 좀 느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해와 편견인데요. 자, 어떤 내용으로 돼 있냐면 전달자의 심리 상태와 주관적인 견해가 오해와 편견을 만든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좀 팩트 위주로, 사실 위주로 전달을 하는 게 아니고 좀 내가 생각했을 때 어떤 주관적인 의견을 많이 담아서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정보의 여과라는 거. 여과는 뭐예요, 여러분? 걸러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가 한 말을 B에게 전달할 때 좀 B가 듣기에 기분이 좋은 말, B가 듣기에 조금 불편한 말들을 쏙쏙 빼놓고 뭐 일부만 전달을 한다든지 이래서 뭐 오해가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발신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신자의 문제는 뭐가 될까요? 듣는 사람의 문제 뭐가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가적인 경향이 있을 수가 있다. 이 이야기를 들어서 뭐 나한테 좋은가 나쁜가를 평가해서 듣는 거죠. 예. 뭐 어차피 내가 다 아는 건데 뭐 들어봐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예, 뭐 그런다든지. 자, 두 번째, 선입견과 신뢰도가 결핍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당연한 얘기겠죠. 말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없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봤자 그게 이제 귀에 들리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택적 청취는 뭘까요? 자, 여러분들 요거는 대인지각에서도 우리가 배웠었는데 선택주의.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죠? 그럴 때 우리는 듣는 사람의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자, 또 뭐가 있을까요? 경청의 문제와 부정확한 피드백이란 얘기가 있는데요. 잘 듣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하고 있는데 막 먼 산을 바라본다든지 아니면은 막 딴짓을 하고 있다든지 그래서 뭐 상대방을 좀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왜곡된 인지와 감정적인 반응이라는 건 뭘까요? 나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편견이라든지 고정관념 때문에 상대의 이야기를 순수하게 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은 누구의 문제? 듣는 사람의 문제가 된다. 이 둘을 어떻게 한다고요? 섞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고르는 문제 충분히 체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커뮤니케이션의 문제 발생 원인 중 수신자의 문제에 해당하는 것은 자, 정답은 그렇죠. 왜곡된 인지와 감정적인 반응이다 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직 커뮤니케이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직 커뮤니케이션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회사 안에서, 그죠? 우리 사회 관계 안에서 이제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조직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는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네 가지의 어떤 역할들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조직 구성원의 행동을 통제한대요. 자, 여러분들 이거 행동의 통제라는 말 때문에 이거 틀린 답이다 이렇게 체크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자, 근데 이 통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회사 안에서는 어떤 직급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쵸? 그 다음에 직책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어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나름대로의 권력 구조 같은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사내 규정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고객이 타는 엘리베이터는 직원이 타지 않습니다. 라든지 뭐 매장에 들어오실 때에는 항상 유니폼의 명찰을 착용하신 분만이 뭐 매장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라든지 뭐 나름대로 요런 그 구성원들이 함부로 행동하게 하지 못하는 나름대로 구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때요? 조직 커뮤니케이션으로서 구성원들을 약간은 통제하는 그런 역할도 한다. 그래서 저 답은 맞는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죠. 말로써 이게 동기부여도 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구성원들이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에 대한 감정 표현이라든지 사회적인 욕구 충족. 뭐 예를 들면은 회사 같은 경우는요, 이런 것들을 잘 이제 좀 해주기 위해서 뭐 노사협의회 라든지 그죠? 혹은 뭐 고충처리위원회 뭐 이런 얘기 좀 들어보셨나요? 네, 그러니까 회사 생활을 함에 있어서 공동체 생활을 함에 있어서 조금 나 이런 부분은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것들을 또 표현하는 또 하나의 기구들로도 우리가 조직 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역할들을 하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성원들 간에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이번 주에 어떤 행사가 있는데 고객들한테 어떤 안내가 나가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조직 커뮤니케이션 안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조직 커뮤니케이션의 형태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자, 가장 먼저 쇠사슬형. 이거는 뭐 여러분들 정말 딱 안 봐도 아시겠죠? 커뮤니케이션이 어때요? 조금 이렇게 단방향으로 쏟아지는 약간 그런 느낌. 그렇죠.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보이는 그런 조직들은 어떤 조직일까요? 아무래도 조금 폐쇄적이고, 그죠? 시키는 대로 그냥 해라. 우리가 그냥 그 명령을 내리는 대로 그냥 지켜라. 라고 얘기하는 그런 수직적인 조직에서 많이 나타나는 그런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 반복하는 그런 업무들, 뭐 예를 들면 뭐 공장이라든지 어떤 라인이 있는 그런 곳들에서 이제 많이 쓰는, 많이 보여지는 형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쇠사슬형이 가장 많이 보여지는 곳이 어디냐면요. 병원입니다. 병원 같은 경우는 뭐 그 병원장부터 해서 뭐 부원장, 뭐 부장, 과장 이렇게 쭉 내려오잖아요.
병원이 이제 대표적으로 쇠사슬형인 구조이고요. 자, 그다음에 수레바퀴형 같은 경우는 모든 그 보고체계나 이런 부분들이 한 사람한테 이렇게 쏠려 있는 그런 경우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구성원 한 사람이 한 사람의 감독자에게 이제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그 다음에 이제 Y형. Y형 같은 경우는 대다수의 구성원을 대표하는 인물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집단 내에 어떤 특정한 리더가 있는 상황은 아닌 거예요. 예, 아니지만 그래도 비교적 그 집단을 대표하는 그래도 인물들이 있는 그런 경우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각각의 부서에 조금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경우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원형도 요즘에 많이 보여지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서열이 없는 상태에서 각각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팀을 이루는 경우. 우리 혹시 TF팀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태스크포스? 네. 그러니까 어떤 프로젝트 팀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우리 호텔이 50주년 뭔가 행사를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호텔의 50주년 행사를 하기 위해서 뭐 연애팀에서도 한 명이 대표자가 오고 그다음에 그 리셉션에서도 한 명이 오고 그다음에 영업팀에서도 한 명이 오고 기획팀에서도 한 명이 오고 그죠? 여러 곳에서 이렇게 한 명씩 대표자가 와가지고요. 이 50주년 행사를 잘 치르기 위한 어떤 팀을 하나 만들었다. 그러면은 각각의 온 사람들이 직급과 직책은 다 다를 수가 있지만 이 안에서는 어때요? 다 수평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 이 원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완전 연결형은요. 우리나라의 이제 대부분 스타트업들 그죠? 작은 조직들에서 좀 많이 보여지는 형태인데요. 그 직급과 직책 이런 거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없이 누구나 다 그냥 그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위아래 없이 대부분 좀 리더가 없는 집단, 비공식 집단에서 많이 보여지는 그런 형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요 좀 내용이 어려울 수 있긴 한데요. 요 쇠사슬형, 그죠? 쇠사슬형이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뭐 어떻게 나왔냐면 쇠사슬형은 단순 반복 업무에 있어서 신속성과 효율성이 낮다. 라든지 아니면은 뭐 비공식적인 어떤 조직에서 많이 보여지는 형태다. 뭐 이런 거 다 틀린 답이 되겠죠. 쇠사슬형은 굉장히 공식적이면서 폐쇄적인 조직에서 많이 보여지는 형태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조직 커뮤니케이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정답 몇 번일까요? 네, 타임 평가 기능 뭐 이런 얘기 있었을까요? 네, 없죠? 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조직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는요, 사실 최고 경영자, 리더가 이제 참여를 해서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만들어 나가는 조직들이 잘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이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제 피그말리온부터 한번 출발을 해볼게요. 자, 피그말리온은 누군가에 대한 믿음이나 기대 예측이 그 대상에 그대로 실현되는 경향을 말한다. 누군가가 나를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의 행동이 변화할 수 있다. 이런 뜻인 거죠. 뭐 예를 들면 교사의 어떤 믿음이
학생의 성적을 올린다든지, 이게 저의 이제 믿음이 여러분들의 이제 합격을 좀 하게 만든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긍정적인 기대를 받으면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더 사람은 노력하게 되고 실제로 긍정적인 성과가 나오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같은 말로 로젠탈 효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피그말리온 효과는요, 교육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낙인 효과는 뭘까요? 피그말리온의 반대의 개념이 되겠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너는 그거밖에 못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결국에는 굉장히 한계를 갖게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 재소자들이요, 나중에 이제 그 교도소를 출소한 다음에 사회로 복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복귀가 안 되고 다시 재범을 일으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 재범을 일으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이 의지가 없어서라기보다는 사람들의 어떤 낙인, 그죠? 이렇게 당신은 범죄자야 라고 낙인 찍은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런 사람들의 시선, 이런 것들 때문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서 또다시 교도소에 들어가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또 낙인 효과에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타인으로부터 부정적인 낙인을 받으면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것들을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라시보인데요. 자, 여러분들 플라시보는요, 출제가 너무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어디에서 많이 나오냐면요, 병원이라든지 어떤 약 같은 거 있죠. 병원이나 약이나 뭐 무슨 도라지, 뭐 액기스 뭐 이런 거에 약간 예시가 좀 많이 나오는데요. 이거예요.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믿음이 신체를 자연 치유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약을 계속 투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난 살 수 없을 거야. 그러면 어때요? 안 되는 거지만 나는 분명히 살 수 있다. 나는 정말 이겨낼 수 있다. 나는 지금 시한부를 선고받았지만 나는 정말 살 수 있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플라시보 효과라는 건 거죠. 그죠? 그래서 의사가 환자에게 믿음을 주는 거에 대한 그 얘기인 거고요. 그 도라지 액기스를 고객이 살까 말까 고민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효능이 좋다라는 그런 사례들이 쭉 나오면서 이것은 과연 무슨 효과인가? 그럼 정답 플라시보 이렇게 체크하는 문제들도 있으니까요.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플라시보하고 반대말은 뭘까요? 노시보죠. 노시보는 아무리 좋은 약을 투여를 한다 하더라도 환자 자신이 나는 결국에는 죽을 거야, 살 수 없을 거야, 의지가 없으면요, 결국에는 그 약도, 그 좋은 약도 듣지 않는 그런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호손 효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손 효과는 실제 그 호손 공장에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던 거에서 이제 나온 이제 효과예요. 어떤 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과연 이런 물리적인 환경,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물리적인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근무 조건 이런 것들을 조금 바꿨을 때 과연 얼만큼의 생산성이 향상되는가, 뭐 이런 실험이 있었대요. 그래서 뭐 이런 조명 같은 것도 어때요? 좀 밝게도 한번 해보고 어둡게도 한번 해보고 이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실험을 했는데,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자, 이 호손 효과는요,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다는 거죠. 예. 뭐 사실상 그렇게 뭐 물리적인 환경을 나이스하게 변화시켜준다고 하더라도 구성원들이 갑자기 뭐 일을 잘하게 되거나 생산성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이제 결론이 났는데, 되게 재밌는 사실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실험을 하는 그 기간 있죠. 뭐 한 달이면 한 달, 요 기간 동안에 갑자기 생산성이 엄청나게 올라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공장에 있는 근로자들이 자꾸 뭔가 연구자들이나 윗사람들이나 와가지고 우리를 자꾸 관찰하고 자꾸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때요? 뭔가 열심히 일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행동의 변화를 조금 이제 일으켰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호손 효과라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어때요? 사람들은 내 원래 본성이 아닌 조금 다른 보여주기 식의 어떤 그런 행동들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에서 이제 유래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의식함으로써 스스로 본성과 조금 다르게 행동을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제 시험 공부 같은 거 하실 때도 집에서 그냥 하시면 되는데 굳이 카페를 가시거나 굳이 도서관을 가서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 아무래도 사람이 좀 많은 곳에 가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동기부여도 되기도 하고 또 마냥 또 집에서 퍼져서 막 TV를 보거나 잠을 자거나 이제 이러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를 그 환경 안에다가 이제 가둬놓는 약간 그런 것들도 하나의 생산성에 또 도움이 되는 현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쭉 잘 보시고 설명이 나왔을 때 과연 이게 무슨 효과인지를 맞추는 문제가 출제가 잘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꼼꼼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효과적인 경청 방법, 자, 이것도 좀 꼼꼼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잘 경청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잡음을 제거하셔야 된다. 조용한 데서 얘기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 사람이 나한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키고 그 다음에 요점을 스스로 좀 정리를 해주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특히나 좀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 장황하게 이렇게 뭔가 요점 없이 이야기하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실 때는 이 사람이 뭘 말하고 싶어 하는지를 핵심을 좀 잡아서 질문하시는 그런 형태도 굉장히 좋은 경청 방법이 되는 거고요. 자, 말하는 사람을 비판하거나 분석하지 않기 너무 중요하죠. 여기서 여러분 시험에 말하는 사람에 대한 그 내용을 비판하며 듣는다. 메시지의 내용 중에 동의할 것을 찾기보다는 비판할 것을 찾는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의 경험과 비교하기보다는 그 사람한테 온전히 동화되려고 노력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나의 경험과 좀 비교하면서 듣기라고 나오면 틀린 답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의 내용 중에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게 아니라 반대되는 부분을 찾아본다. 라고 나오면 다 틀린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자, 적극적으로 질문하시는 거 너무너무 좋은 경청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질문을 하면은 왠지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를 계속적으로 듣고만 있는 것이 경청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궁금한 게 있으면은 질문하시는 거죠. 지금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라든지 그거는 왜 그렇게 됐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본다든지 그런 것들 다 좋은 경청 방법 중에 하나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냥 말로만 이렇게 듣는 것보다는 뭔가 좀 리액션도 좀 해주시면서 들어주시면요. 상대방이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효과적인 경청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정답은 몇 번일까요? 5번이죠. 말하는 사람과 나의 경험을 비교하며 듣는다. 이 말은 틀린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청에서 많이 나오는 기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2, 3 기법하고 BMW 기법이 있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출제가 잘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OX 문제로 나오기도 하고요. 연결형 문제로 출제가 되기도 하거든요. 자, 1, 2, 3 기법은 뭘까요? 자, 한 번 말하고 그 다음에 2번 들어주고 그 다음에 3번 맞장구 쳐준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BMW 기법이라는 거는 어떤 바디, 자세를 뭔가 고객으로 향해서 상대방 말하는 사람을 향해서 좀 가주시면 좋겠다라는 거고, 자, 무드라는 거는 어떤 스피치에 관련된 부분인 것 같네요. 말투, 음정, 음색, 속도, 음의 고저 이게 다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 앞전에 배웠던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의 일종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word, 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객의 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고객이 원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해서 앞 글자만 따서 BMW 기법 이렇게도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쿠션 화법. 자, 이제 지금부터는 커뮤니케이션 기법에서 쿠션 화법부터 한번 출발해 볼 건데요. 자, 여러분들 쿠션이라는 거는 어때요? 약간 말랑말랑한, 폭신폭신한 약간 이런 언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 서비스에서 안 쓰는 산무 언어라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죠? 안 됩니다. 라는 말. 그 다음에 모릅니다. 그 다음에 뭐 없습니다. 이런 말들은 단도직입적으로 잘 사용을 안 하는 용어 중에 하나죠. 자,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은요, 사실은 이 말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아니 지금 현재 이 상품이 품절인데 없는데 뭐 없는 걸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이 말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말랑말랑하게 할 것인가, 이거에 관련된 게 쿠션 화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번거로우시겠지만, 죄송합니다만, 실례합니다만, 불편하시겠지만 괜찮으시다면, 이런 말들인 거죠.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부분은 숙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확인하고 알아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실례합니다만 잠시만 길을 좀 비켜주시겠습니까? 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말들, 좀 부정적인 말들을 좀 사용을 해야 될 때 앞단에 좀 붙이는 보드라운 용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칭찬화법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칭찬은 이제 말로 잘 해주시는 거고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고객과의 어떤 라포 형성, 처음에 만나자마자 고객에 대해서 당장 무언가를 사라고 이야기를 하기가 굉장히 민망할 수 있기 때문에 앞단에 조금 고객과의 공감대 형성, 좀 친근함, 이런 것들을 전달하기에 칭찬화법밖에 칭찬화법만한 좋은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자, 고객지향적인 화법이라는 건 뭐냐면요, 내 입장에서 말하는 건 아니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의외로 여러분, 우리 그 직원분들 이제 교육을 좀 하다 보면은 이 고객지향적인 화법을 사용하시길 되게 어려워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연습하면 충분히 이제 가능하신 부분이고요. 자, 고객 관점으로 바꾼다. 예를 들면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건 뭐죠? 내 관점인 거죠. 근데 고객님께서 받으실 내용은 이런 부분입니다. 이거는 고객 관점이 되는 겁니다. 자,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는 가까운 지점은요, 이거는 내 입장이 되는 거고, 고객님께서 가장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지점은요, 거기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고객 관점이다라는 건 거죠. 어렵진 않으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뢰화법. 혹시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닭가채와 요조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 막 군대에서 닭가채 써야 된다, 막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자, 신뢰화법이라는 것은 닭가채, 그죠? 정중한 화법을 70%, 그 다음에 요조채로 끝나는 약간의 부드러운 화법을 30% 정도를 섞었을 때 조금 더 신뢰감 있는, 약간은 무겁고 정중한 그런 말하기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레이어드 화법입니다. 레이어드 뭘까요? 영어로 되어 있긴 하지만, 자, 우리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청유형. 자, 레이어드 하면요, 물음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음표로 끝난다. 자, 이쪽으로 앉으세요. 이거보다는 이쪽 자리 괜찮으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가 아니라 조금만 기다려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물음표로 끝나는 것을 레이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yes but 화법은 뭘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반론을 제기할 때 무턱대고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은 해주고 그 다음에 뭔가 설명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한테 뭔가 거절을 할 때 많이 쓰는 화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 그 의견은 동의가 안 되는데요. 이런 말보다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이런 의견도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나로 끝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이메시지. 여러분들 아이메시지는요, 와, 이거 별표 한 3개 정도 갈까 봐요. 너무너무 출제가 잘 되는 화법 중에 하나입니다. 나 전달법이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대화의 주체가 너가 아닌 내가 되어서 내 감정을 전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I 메시지의 반대는 뭘까요? You 메시지겠죠. You 메시지는
너가 주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요. 자, 예를 들면 당신은 왜 나하고 상의도 없이 그 문제를 결정했지? 당신은 왜 맨날 내 말을 안 들어? 당신은 꼭 그런 식이더라? 이런 거 다 뭐예요? You 메시지인 겁니다. 예. 당신이 뭔가 잘못했다라는 전제, 그 사람을 질타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You 메시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I 메시지는 뭐냐면 그냥 내 감정을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그 문제를 나와 상의하지 않고 얘기를 해서 좀 섭섭했어. 내 마음이 좀 안 좋았어. 내가 좀 서운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내 감정을 솔직하게 말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조금 미안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예.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네, 자, 그 다음은 이제 아론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슨은요, 딱 요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플러스. 부정적인 것을 앞에 말하고 긍정적으로 마무리한다. 뭐 아론슨은요, 학자 이름입니다. 예, 이걸 만든 사람 학자 이름이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날씨는 맑은데 너무 덥네요 라기보다는 날씨는 덥지만 맑아서 좋습니다 라고 이제 마무리를 하시는 거죠. 사람들은 뒤에 것을 훨씬 더 잘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맞장구 화법. 방청객 아르바이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맞장구를 그냥 끄덕끄덕하는 어떤 비언어적인 것으로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아, 네, 그러시군요. 아우, 정말요? 막 이런 식으로, 그쵸? 말로써 상대방을 굉장히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완곡한 표현이라는 건 뭐냐면요. 좀 부드럽게 표현한다, 애둘러서 이야기한다, 약간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기 문 좀 닫아줄래? 이거보다는 미안한데 문 좀 잠깐 좀 닫아줄래? 뭐 이렇게 그냥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런 방법은 좀 어떠세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애둘러서 상대방이 불쾌하지 않게 이야기하는 방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가 나왔네요. 다음 중 서비스 화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정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개선할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You 메시지가 아니고 뭐죠? 그렇죠. I 메시지를 사용해서 말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감성지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감성지능, 감성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한 지는 사실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말 산업화를 겪으면서 다른 나라 정말 300년 걸려서 이루어내야 되는 어떤 경제 성장을 정말 단시간에 이룰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에 놓여 있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직 커뮤니케이션, 사회 커뮤니케이션 안에서도 어때요? 뭔가 빨리빨리 해야 되고, 그죠? 뭔가 이렇게 경쟁을 조금 해야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70년대, 80년대는 아무래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점점 이제 경제가 조금 풍족해지고 먹고 살만해지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감성, 감정 이제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요즘 조직 안에서도 굉장히 감정 커뮤니케이션, 감성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성 커뮤니케이션을 어느 정도 잘 적용하는 조직들은요, 구성원들이 업무에 굉장히 몰입도 잘하게 되고 조금 헌신하려는 그런 마음들도 생기면서 뭐 조직의 효율화까지도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성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감성 커뮤니케이션을 들어가기 전에 일단 이성과 감성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여러분들 이 부분은 저희 지난 시간에 MBTI 했었잖아요. MBTI에 보면은 사고형과 감정형에서도 잠깐 저희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시험에 실제 출제가 잘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성적인 고객과 감성적인 고객을 구분하는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감성적인 고객의 어떤 단서를 찾아내시오 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사람들은요, 결과, 과정 같은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실제로 그래서 일을 잘했어 못했어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일관된 행동, 안정적이고 분석적이고 어떤 양적인 것, 수치화된 것들을 좀 선호하는 반면에, 자, 감성의 차이, 감성은 뭐냐면요, 어떤 일을 하는 결과도 중요했지만 우리가 이거를 해내는 어떤 과정, 좀 실패하긴 했지만 이런 과정도 중요했어. 그다음에 중간에 아이디어 같은 거, 그다음에 창조성, 직관력, 그다음에 양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질적인 것까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그 고객들의 단서를, 이런 포인트들을 여러분들이 잘 잡으셔가지고요, 캐치해 내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감성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제 감성 지능이 높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감성 지능이 높은 사람들의 5가지 조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감성 지능이 높은 사람은요, 자기 인식 능력이 굉장히 좋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메타인지? 자기를 어때요? 객관화해서 볼 수 있는 능력. 자기의 지금 현재 감정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능력. 그래서 지금 내가 현재 이렇게 기분이 나쁜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이야 라는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이게 이제 자기 인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기분, 감정, 본능적인 욕구가 무엇인지를 빨리 인식하고 알아차림 요즘에 한동안 유행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런 능력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자기 조절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욱하는 상황에서도 자기의 감정 컨트롤을 조금 잘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다혈질처럼 이제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이런 걸 막 다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 거고요. 자기 동기화라는 거는 뭐냐면, 혹시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회복 탄력성? 네. 그러니까 이 자기 동기화가 높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어떤 실패를 하더라도요, 오뚜기처럼 이렇게 팍팍 치고 올라오는 것들이 남들보다 훨씬 더 속도도 빠르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실패했던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더 딛고 나중에 더 잘할 수 있어라는 스스로 동기를 자극하는 그런 능력들을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기 동기화가 높으신 분들은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회복 탄력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부와 지위를 넘어서는 어떤 목표를 위해서 일하려는 열정, 그 다음에 에너지, 끈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또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감정이입이라는 건 뭐냐면요, 타인 이해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타인 이해 능력.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지금 왜 아픈지, 왜 힘든지, 얼마나 아픈지 이런 것들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너 진짜 힘들었겠다. 나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정말 너무너무 잘 알지 하는 그런 거. 예. 특히나 우리 조직에 있는 리더분들이 감정이입 능력이 없으면 어때요? 굉장히 냉혈한처럼 보인다든지 그러잖아요. 구성원의 손을 붙잡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대인관계 기술이라는 거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잘 사용할 수 있느냐, 이제 이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라포 형성 같은 경우죠. 예. 그래서 처음 만난 사람들하고도 뭔가 좀 공감대 형성을 잘 하면서 관계를 잘 이렇게 맺어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대인관계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5가지가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감성 지능이 높은 사람이고 감성 커뮤니케이션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감성지능의 5가지 중 설명이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타인의 감춰진 감정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감정이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설득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설득. 자, 설득은 다른 사람에게 어느 정도 내가 하려고 하는 어떤 주장들을 조금 그래도 관철시키려고 얘기를 하는, 그죠? 그 사람의 마음을 좀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설득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상대방이 말하는 사람의 의견을 따르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깨우쳐서 말하는 그런 화술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네요. 자, 여기서는 설득의 기본 원칙을 여러분들이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설득을 잘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 고객의 선호를 파악해라.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사전 정보가 많을수록 설득에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내 얘기를 잘 듣게끔 동기를 계속 자극을 좀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적절히 질문을 해서 고객의 이야기도 많이 들으시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심어준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설득을 하려고 한다면 이걸 왜 하려고 하는지, 그냥 목적과 목표 이런 것들이 이제 분명하게 정해져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잘 경청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에게도 잘 경청을 해줘야 되는 거고, 고객의 반응을 잘 살펴가면서 이 이야기를 더 해도 될지, 여기서는 그냥 그만해야 될지 이런 것들도 잘 아셔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칭찬과 감사의 표현을 언제 할까요? 내 설득에 뭔가 오케이를 좀 하셨을 때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후회 없으실 거다라는 그런 표현들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설득의 기술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와, 설득을 잘하기 위해서는 또 마찬가지 이런 것들을 가져가면 좋다라는 부분이에요. 실제 출제가 됐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이심전심이 뭐예요? 마음에서 마음으로 통한다. 네 마음이 곧 내 마음이다. 약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설득을 할 때는요, 말 그대로 언어 커뮤니케이션보다는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이 훨씬 더 그 사람한테 진정성을 더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손짓, 미소, 표정, 다양한 것들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을 잘 활용해서 이야기를 해보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설득은요, 이성보다는 감성적인 접근. 뭐 여기 예를 들면 여기 뭐 이메일, 편지, 문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뭐 예를 들면 편지도 그냥 편지가 아니고 뭐 손편지를 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촌철살인은 무슨 뜻일까요? 한 치밖에 안 되는 칼로도 우리는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설득을 잘하는 사람들은 말이 길지 않다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 짧은 말이지만 뭔가 이렇게 사람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메시지를 잘 던진다라는 것이 이제 촌철살인이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시간이 중요하다라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죠? 뭐 24시간을 우리가 막 잘 써야 되고 막 이걸 장황하게 이야기하기보다는 뭐 당신이 오늘 보낸 하루의 시간이 사실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기다리던 뭐 내일이었다,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한다든지 속담을 인용한다든지 해서 뭔가 상대방의 마음을 좀 간파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쓰는 것이 설득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설득 한 번에 될까요? 안 된다. 뭔가 끈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협상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협상은요, 이해 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이 만나서 뭔가 서로의 유리한 부분을 끌어내기 위해서 대화하는 것을 우리는 협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자, 협상의 5가지 법칙 여러분도 요거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었고요. 자, 신뢰, 공통적인 발견, 존경, 상호 관심, 호의적인 감정이 있었을 때 협상이 잘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호의적인 감정이요, 뭐 이성적 관점이다, 감정이다, 뭐 이렇게 나오면은 틀린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
단어들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협상을 할 때 또 출제가 정말 잘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바트나입니다. 바트나라는 거는 협상이 깨지지 않게끔 제시할 수 있는 어떤 차선책 같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A하고 이제 B가 만나가지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흥정을 좀 하는 거죠. 이 A가 얘기를 하는 거죠. 40% 정도 할인을 해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B가 안 됩니다. 저희 진짜 그렇게까지 해드리면은 정말 남는 게 없습니다. 어떻게 좀 절충이 안 될까요?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 B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제가 30% 정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계속 40% 해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막 둘이서 막 티격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이 B가 제가요 진짜 최대 정말 35%까지만 딱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 더 이상은 안 됩니다. 35%가 정말 저한테는 최대 할인율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A가 뭐라 그래요? 그래 좋습니다. 35%에 합의를 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때 여기서 말하는 이 35% 이게 바로 뭡니까? 바트나가 되는 겁니다. 바트나는 이 사람이 직접 이 현장에서 바로 개발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한 차선책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35%까지 제시를 했는데 이분이 용인을 안 했어요. 안 됩니다. 저는 40% 무조건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협상은 결렬이 되는 겁니다. 바트나까지 갔는데도 안 됐다. 그러면 어때요? 협상은 결렬이다. 라는 건 거죠. 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트나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뜻하는 것으로 바트나는 스스로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바트나보다 나은 제안을 수락하고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단호히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는 거고요. 바트나까지 갔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협상이 이제 깨지는 이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협상의 4단계 프로세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제 시작 단계에서 해주시면 좋은 거는 시작 단계부터 만나가지고 바로 협상 들어가요? 그러지 않잖아요. 좀 분위기를 말랑말랑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작할 때에는 조금 친근하고 편안한 그런 분위기에서 시작을 하시면 좋습니다. 요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조금 긴장된 상태를 보여준다라든지 아니면은 좀 상대방을 좀 긴장을 시킨다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제 틀린 답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두 번째가 이제 본격적으로 상대방을 탐색하는 단계인 거죠. 그래서 각자 지금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좀 나누고요. 그 사람이 지금 요구하는 허용 범위는 어디까지고 그다음에 지금 나온 이 협상의 그 당사자들이 실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지 아닌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의외로 이런 협상 자리에 가보면요. 아닌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기껏 이야기를 다 해놨는데 알고 보니까 의사결정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이제 윗분들한테 한번 보고를 드려보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 미리 확인하시는 것도 좋겠고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협상이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의 이제 유리한 그런 방향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이득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타진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얘기하겠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합의를 보시는 건데, 자, 합의를 봤다면 그것이 그냥 자, 구두로 이제 합의를 하는 것보다는 어떤 계약서 같은 문서를 작성을 해서 기록을 남기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장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효과적으로 주장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우리 아리아 법칙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조금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뭔가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주장의 핵심이 뭔지 결론부터 얘기한다라는 뜻인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 증거를 대고 마지막으로 재주장을 한다. 이 프로세스를 가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서비스 경영 자격증을 모 대학교에 가서 조금 이제 판매를 조금 하고 싶은 상황이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서비스 경영 자격증은요, 우리나라에 있는 그 모든 대학생들이 필수적으로 따야 되는 자격증입니다. 이게 이제 뭐가 돼요? 주장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서비스 경영 자격증 안에는 직장 생활에서 필요한 뭐 다양한 대인관계 스킬이라든지 매너, 에티켓, 뭐 여러 가지 뭐 커뮤니케이션에 관련된 굉장히 유용한 꿀팁들이 많이 있는 그런 자격증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가 돼요? 이유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 증거. 실제로 이 자격증을 취득한 친구들이요, 요러요러한 회사에 입사를 했고, 면접을 봤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뭐 근거 자료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고요. 증거.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대학생들은 서비스 경영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합니다. 이게 뭐가 돼요? 제 주장이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 제가 예시를 들었어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자, 이 예시를 제가 왜 들었을까요? 그렇죠. 이 예시를 듣고 이게 주장에 해당하는지, 이유에 해당하는지, 증거에 해당하는지, 제 주장에 해당하는지를 골라서 순서 맞추는 문제가 순서에서 맞는 것을 고르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자주 되고 있습니다. 숙지를 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죠? 여러분들. 자, 반론하는 방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반론을 할 때, 그러니까 상대방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조금 부드럽게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중간중간에 노란색으로 체크된 부분들을 여러분들 책에다가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처음부터 그냥 무턱대고 반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대방에게 반론을 제기해도 괜찮은 상황인지에 대해서 기회를 탐색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이야기 중에서 다 모든 말들을 다 반대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동의할 수 있는 부분과 그 다음에 좀 반대하는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일치점.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는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굉장히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치점을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사실 좀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에 반대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왜 반대하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약해서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라는 말로 얘기를 해주신다는 거죠. 자, 5단계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 탐색, 긍정적인 시작이나 일치점을 찾기, 모순점 질문, 반대 이유 설명, 요약. 어렵지 않으시죠? 자, 문제가 나왔습니다. 효과적인 반론의 기술 5단계 순서로 알맞은 것은, 자, 정답 몇 번일까요? 네, 1번. 체크하는 거 어렵지 않으시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또 파트 4번째인 우리 4강 고객 커뮤니케이션 핵심 특강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들을 꼼꼼히 좀 체크하셔가지고요. 문제도 잘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